최근에 지분형 모기지 논란이 있었죠. 지분형 모기지는 LTV 82%죠. LTV 70 대비해서 66.6%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LTV 80만 돼도 50% 높은 가격을 만들잖아요. 82는 66.6을 만들고요. 그럼 LTV가 나중에 뭐 90까지 간다 그러면은 LTV 70 대비 2배 높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2배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높은 레버리지율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인데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연합일보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인선, 어떤 제도를 쓰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시장을 보는 그 카테고리별로 그 180페이지에 이르는 그 상세 공약집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공약집은 정책본부에서 냈는데 그 정책본부가 이한주 정책위원장이 결국에는 거기에 많이 관여했다고 알려졌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현재를 바라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여러 군데 쪼개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카테고리를 나눈 기준이랑 또 이게 부동산만 발라내서 그거를 카테고리로 나눈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에는 뭐가 있는지를 먼저 수요부터 한번 봐볼게요. 미시적으로 보는 수요에서는 결국 수요도 억제 중심이냐 부양 중심이냐로 나뉘거든요. 근데 수요 부분은 정책이 정말 몇 개가 없었어요. 첫 번째 수요 쪽의 억제 정책은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하는 거를 안정관리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하는 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성장률을 한국의 명목 성장률보다는 낮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거시경제 관리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2% 오르고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2% 오르면 4% 성장하는 건데 대출은 3%로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계대출이 3%로 성장하게 되면은 어쨌든 가계의 대출 레버리지 유동성은 좀 덜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한 줄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조금 부양 정책으로는요. LTV를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정책 모기지를 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책 모기지는 저희가 이미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신생아론 경험을 했는데 종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라고 하는 지분형 모기지를 수요 진작 효과로 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더민주 공약집에도 이게 한 줄 들어있어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정책 모기지. 어떤 정책 모기지를 하겠다는 거는까지는 안 나왔죠.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하겠다고 나왔고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급 정책이잖아요. 공급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어디 억제하겠다, 뭐 공급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공급을 좀 부양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라던가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로 어서 빨리 준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후법에 따라서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소위 성남 분당 같은 데는 되게 좋아하겠죠.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출신이니까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 하에서는 좀 상향해 주겠다. 용적률 상향해 주고 건폐율도 완화해 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공공을 강화하면서 막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합에서는 싫어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민간에서 민간 공공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책 방향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택의 실수요자가 어쨌든 도심의 도시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심의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로만 되어 있으면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KT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전국에 있는 한 50개 정도 되는 전화국 부지를 다
기업형 임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른 유휴 부지들도 전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 것들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기업형 임대가 아니라 기업의 유휴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폐교용지, 폐교용지 같은 것도 거기도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지가 되게 많은데 지금 상가공실이 많아졌잖아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가로수길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많은 상가들이 지금 공실 과정에 있는데, 현재 지어지지 않은 상가들이 있는 그런 업무용지들은 다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랑 청년을 위해 가지고 직주 인접의 역세권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하던 그런 과거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자기네는 전반적인 구성에서, 공급의 전반적인 구성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좀 사용할 만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짓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주택 리츠도 써가지고 주택 공급할 거고, 업무용지도 전환할 거고, 국공유지, 기업 유휴부지도 쓸 거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고분양가 때문에 분양 수요가 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공급 정책 되겠습니다. 공급 정책의 아쉬운 점은 뭐 몇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원 하겠다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 정책을 두 개를 요약해서 보면은 딱히 뭐 수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것도 없고, 공급 정책을 뭐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공급에서 미세한 그런 공급 처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좀 발굴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민간 공급을 제외하고 공공에서는 몇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 목표 값이 나중에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정책 공약집 180페이지 넘는 페이지를 봤을 때 공급 정책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4개 주제로 나눴다고 했는데,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국토 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토 도시 분야에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국토 도시가 왜 부동산 대책이냐면은, 제가 피카오 코리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쏠림이 심해진 거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도시 기능이 짱짱하고 지방 소멸 도시는 도시 기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축된 도시 기능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지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주택 공급을 100만 채, 200만 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국토도시가 부동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토도시 정책은 거의 선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기본적 삶이라는 게 주거, 노동, 보건, 의료, 돌봄, 여가 문화,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말했던 그 카를로스 모레노가 말하는 15분 도시이론, 15분 도시이론에서 말하는 도시 기능들을 다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가 큰 원칙이고요. 그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데, 교통 부분을 좀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철도 지하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광역 급행철도 같은 거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기능의 보강 차원에서는 이것도 길게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거는 문자 그대로 서울대가 1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라는 학교는 1인당 학생들의 교육 비용이 6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탑10 학교들을 보더라도 6천 원 정도가 아니라 한 2천만 원대로 급격히 내려가고요. 1인당 교육비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1,000만 원 언더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학교를 사교육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은 1,000만 원어치 교육을 들은 거하고 6천만 원어치 교육을 들은 거는 그 교육의 질과 폭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소위 5,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학교들을 또 육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이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사람들이 졸업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일자리랑도 연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육 기능의 일부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기능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뭐 국회 세종청사를 짓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중에 옮기고 이거는 기본이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 요건을 좀 더 보강하고,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다른 도시기능이 없는 경우에 다른 도시기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세 중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등등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추진할 거라고 본다면은 이거가 결국 5극 3특이라는 그런 공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5극 3특은 수도권, 뭐 동남권, 그 다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지역으로 광역 신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행정구역도 개편해가지고 지방 이런 행정구역도 다 개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방 특례시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다 국토도시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전부 부동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다 부동산 정책이나 마찬가지들입니다. 국토도시를 보강하는 형태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토도시 보강 정책에는 사실 서울은 좀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서울 안에서도 뭐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이런 기능이 없는 지역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유세 때도 느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되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면서, 왜냐하면 일자리도 가고 뭐도 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특례시로 지정하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종전 대비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지방에 대한 그런 노력이 없었으니까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의 변화는 좀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임대차 제도 개선 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국토도시, 임대차 이렇게 네 꼭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차는 첫 번째는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조금 시세보다 약간 낮게 유지하는 임대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고품질의 공공임대를 좀 늘려나가겠다, 단계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이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좀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8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근데 그 월세 세액공제 소득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이것도 아마 높인다면 제 생각에 한 1억 3천으로 높일 것 같은데, 높여서 대상주택도 넓히고 하게 되면은 임대차 관련해서 조금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약에서 보통 보면 수요 공급이 그동안에는 방점을 찍어왔던 게 20대 대선까지의 특징이었는데, 21대 선거에서는 수요 공급에서는 큰 뭐가 없고 국토도시하고 임대차에 오히려 대책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대통령 공약집의 코어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있다면은, 공급은 뭐 280만 호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았는데, 어쨌든 공급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도 유휴부지를 써가지고 이런저런 공급 내용을 담았고 신도시 있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두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요 정책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 진작 효과로 뭐라고 했냐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정책 모기지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제가 파란색 박스로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요 부양 정책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를 해왔죠. 정책 금융이 특례 보금자유론, 특례 신생아론, 지분형 모기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정책 모기지라고 부르게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금융 제도를 승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새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 정책 모기지를 승계하는 거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정책 모기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바로 고레버리지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LTV 70%라고 하는 레버리지율, 즉 70% 레버리지고 30%가 자기 자본인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정책금융을 확대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LTV 80%로 레버리지를 좀 더 높였거든요. 그러면 10%포인트 레버리지가 높아지지만은 주택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면은 시세 기준 최대 50%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갔던 서울 고가 지역을 잘 보시면은, 내가 종전에 3억을 갖고 있으면은 대출은 최대 7억까지 받아가지고 10억짜리를 샀는데, LTV 80이 되면은 3억이 있다면은 전세 7억 위에 대출 5억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3억을 더해서, 그래서 대출은 종전보다 더 덜 빌리면서 5억만 빌리면서 전세 위에 쌓았으니까요. 덜 빌리면서 자기는 3억으로
80%로 해서 15억까지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돈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다가 이제 15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택가액이 최대 50% 더 비싸게 구입 가능해지고, 이게 구입 가능해지는 구매력이 올라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책금융의 코어는 정책금융의 규모에 있는 거가 아니라, 규모뿐만 아니라 그 레버리지율에 있거든요. 근데 규모는 어디까지 하냐면, 규모는 엄청나게 하지 않죠. 규모는 가계대출의 총량 안에서 일어나요. 3% 이내에서 일어나지만은 레버리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정책금융을 써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가액은 50% 높은 주택을 살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분형 모기지 논란이 있었죠. 지분형 모기지도 새 정부가 되면 논의가 될 텐데요. 지분형 모기지는 LTV 82%죠. 그거는 LTV 70 대비해서 66.6%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LTV 80만 돼도 50% 높은 가격을 만들잖아요. 82는 66.6을 만들고요. 그러면 LTV가 나중에 뭐 90까지 간다 그러면은 LTV 70 대비 2배 높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2배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높은 레버리지율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이후에 여러 인선, 그 다음에 주택 관련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향후 1-2개월 안에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될 텐데, 저희가 지켜봐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수요 공급 정책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정책을 안 낸 상태잖아요. 거의 사실상 정책 모기지를 하겠다 이것만 발표했는데, 근데 수요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라는 엄청난 수요 공급 정책을 썼었는데, 그게 고 레버리지 정책이거든요. 그럼 코어는 이겁니다. 이걸 승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새 정부가 이거를 승계한다고 하면은, 그럼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종전보다 너무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구매력이 없다, 이거를 소득에 따른 구매력은 없지만은 레버리지로 강제로 높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개인들은 주택의 110%를 빌리지 않습니까? 제로 성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부처 관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성장률이 제로화로 가면서 레버리지는 점점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력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때문인데, 이런 방식을 갖고 있고 이런 방식을 금융관료가 승계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국에는 자산시장의 조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 정부의 LTV 80% 정책 모기지를 승계하냐 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승계하게 되면은 주택대출은 GDP의 3%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도 매매할 때의 구매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공급 관련 수치 정량화하는 거라든가, 또 세금과 관련해서 특히 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올해 7월이 되면은 세법 개정안을 또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 7월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종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넣게 되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인사도 아직 잘 안 나왔는데 7월 세법 개정안에 뭐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해놨던 거는 더 이상 여기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26년 5월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다시 중과세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재 세금도 약간 걸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금 부분은 한국 부동산의 역사를 바꿨던 710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한 7월 정도 되면 밝혀질 거라서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수요정책, 공급정책, 국토도시정책, 임대차 정책 4가지 중에서 국토도시정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수요정책, 공급정책,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정책안이 나온 걸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특히 수요정책이나 공급정책에서는 더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요정책은 윤 정부의 수요 진작안이 사실은 엄청난 함정을 갖고 있는 상태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거를 정말 정책 모기지를 하겠다는 그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승계할지 안 할지, 누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앞으로 시장 5년이 거의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와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새 정부 인사나 그 새 정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